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저번 시간에 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소화가 잘 되려면 유산이 잘 나와야 되고 또 속이 쓰리지 않으려면 유산을 지켜내는 중탄산과 뮤신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위가 소화가 된다는 거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는다. 유산이 잘 나오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들으시고 그래 좋아 유산의 중요성 알겠어. 그런데 나는 너무 아파. 유산 때문에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돼?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위장 질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헤리코박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헤리코박터균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 가장 요즘 고통을 주고 있는 헤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헤리코박터균 때문에 제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약이 또 몸에 불편한 작용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약을 먹자니 너무 힘들고 안 먹자니 불안하다. 이제 이런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헤리코박터균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헬리콥터처럼 생겼다 해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 몸속에 유익균, 유해균 공존하듯이 이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전편에서 위산이 강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산이 있기 때문에 살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산에서 근데 헬리코박터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 헬리코박터가 위 속에 살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위. 아니 어떻게 위 상황에서 이처럼 강산에서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살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이제 과학자들은 궁금했던 거죠. 마치 사막에 물 하나 안 나오는 사막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죠. 알고 봤더니 헤리코박터는 강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소 아세요? 요소? 제가 통풍편에서 요소하고 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질소를 빼내는 형태입니다. 질소는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나오는 찌꺼기인데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 세포들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백질을 우리 몸이 활용을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데 이 질소라는 찌꺼기는 매우 유독해서 그냥 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안전하게 요소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이제 그걸 간에서 하죠. 간에서 요소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거든요. 이제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일부는 위산으로 윗속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위에 강산에서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요소가 질소의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헤리코박터는요, 이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요소를 해버리면은 암모니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암모니아가 강산에서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헤리코박터가 위산의 공격을 안 받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헤리코박터가요,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 몸속에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 공생이라는 게 뭐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헤리코박터가 적당히 있을 때는요, 우리의 면역세포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개체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위벽을 파고들고 궤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이제 너무 많을 때는 이제 제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레아제라는 그 요소 분해 효소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가족 중에서 저 사람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이러면 혹시 헤리코박터가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 헤리코박터 제균 요법이 많이 이제 권장이 되고 있는데요. 헤리코박터 제균 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리코박터를 제균할 때는요, 강한 제산제를 써요. 왜냐하면 위산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발생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강한 제산제를 써서 산을 없애면 헤리코박터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산이 없네? 내 세상이네?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헤리코박터 균을 죽이려면 균 죽이는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제산제, PPI라고 그거를 쓰게 됩니다. 강한 제산제를 쓰고 항생제를 쓰는 거죠. 항생제를 왜 써요? 얘네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생제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나쁜 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제산제하고 항생제를 쓰는데 이게 제산제를 쓰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산제를 쓰니까 속이 더 뻣뻣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속이 뻣뻣하다. 이 속이 뻣뻣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항생제를 써요. 여러 가지를 교차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사하시는 분, 또 변비하시는 분, 구토하시는 분, 입이 아주 쓰다. 그리고 토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정말 이 약이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헤리코박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무조건 쓰지는 않고 이분의 몸 상태를 보고 쓰시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이 헤리코박터 제균을 했을 때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를 잘 저울질을 하는 거죠. 전문가하고 환자분하고 이제 잘 소통을 하셔서. 그래서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다 그러면 헤리코박터가 막 그 위를 파고들어서 궤양이 점점 심해지니까 제균을 해야겠죠. 또 위에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위 점막에는 많은 혈관과 림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종양이 생기는 환자분들, 또 위암 환자분들, 뭐 가족력이 있다든가 너무나 또 위축성 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너무 증상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 어쨌든 정말 증상이 심할 때 선택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약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리코박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제균을 할 게 아니고 반드시 전문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헤리코박터 균을 정말 어렵게 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드셔서 제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발을 자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여름철에 파리가 막 끓잖아요. 파리를 잡는다고 해서 파리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름이 가야 파리가 없어지잖아요. 파리가 와서 여름이 온 게 아니라 여름이 와서 파리가 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어떤 헤리코박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여름이 되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게 파리가 날라오듯이 이 헤리코박터가 살 수 있는 위 속의 환경이 되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게 헤리코박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리코박터의 재발을 막으려면 일단 파리는 없애야죠. 그러니까 제균을 하셔서 없애고 또 파리가 오지 않도록 소독도 잘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헬리코박터에서 벗어나시려면 첫 번째로 저산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적은 환경에서는 어때요? 헬리코박터 와, 내 세상이다 하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산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저산증에서 벗어나려면 적당한 소금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 뭐 짜게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위 점막이 생오징어에서 마른 오징어처럼 변하신 분들, 위 점막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물만 들어가도 아프다는 소리를 해요. 우리가 맨살 있죠. 맨살에 물이 닿으면 하나도 안 아프지만 여기가 상처가 났을 때 샤워하면 어때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위가 점막이 얇아지고 아프신 분들은 물만 들어가도 아프단 말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소금을 드시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저염식이 안 좋다고? 그럼 짜게 먹어야겠어 하고 짜게 드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삼삼한 국물을 드세요. 소금물을 드시라는 거죠. 근데 소금물도 아파요. 사실은 위 아프신 분들의 고통은 굉장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연민이 일죠. 못 드시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요, 따뜻하게 소금을 연하게 타서 아주 연하게 타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어떤 분들은요, 제가 빨대로 드시라는 얘기도 해요. 물 자체를 못 드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 수액 맞듯이 수액이 이게 조금씩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도 빨대로 조금씩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생명의 기본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사는데, 소금이 없으면 물은 흡수가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소금이 없으면 유산이 안 만들어져요. 유산이 안 만들어지면 헬리코박터가 살기 좋은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저산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위 점막이 튼튼하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모든 그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대부분 점막에 있거든요. 점막. 장점막, 위점막, 입 점막, 그리고 기관지 점막. 이 점막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돼요. 그 기관지 점막, 코 점막, 이 점막이 건조하고 점막이 약하면은요,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 점막이 튼튼하면, 점막이 부드럽고 점막이 튼튼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점막이 뭐예요? 점막이 결국에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위산이 잘 만들어져야 단백질이 소화가 되거든요. 단백질이 소화가 돼야 단백질이 몸으로 들어가야 또 위 점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처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꼭꼭꼭 위가 약하실수록 오래오래 씹어서 위가 할 일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액을 채우자 편에서 조개국물 드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적당한 소금과 적당한 아미노산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위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야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고, 헬리코박터가 점막을 뚫고 막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빈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빈혈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위산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혈액이 충분해야 모세혈관까지,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오잖아요. 그 혈액이 와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가 있어야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벽세포에서 위산을 만드는데, 그 벽세포에서 위산을 만들 때 프로톤 펌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펌프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끌어올려면 펌프를 써야 되는데 펌프는 어때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는 에너지죠. 그래서 위산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는 혈액이 충분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면은 위 점막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빈혈에서도 벗어나셔야 되죠. 그리고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자, 헤리코박터가 우리 몸에 좀 살더라도 우리 면역세포가 힘이 더 크면 헤리코박터가 면역세포 눈치를 보면서 세력화를 못 시키겠죠. 우리 뱃속도 그렇잖아요.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같이 있어요. 완전히 우리에게 좋은 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이 중요한데 유익균이 훨씬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면역세포하고 헤리코박터가 이제 공존을 하는데 면역세포가 튼튼하면 헤리코박터가 세력화를 못 시키죠. 근데 면역세포도 세포잖아요. 세포도 뭔가를 먹어야 일을 합니다. 자, 면역세포도 혈액을 먹고 일을 하죠. 군인들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군인들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까? 그래서 군량미, 군인들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려면 일단 혈액이 충분해야 되고요. 혈액이 충분하려면 어떻게 해요? 혈액은 일정하잖아요, 우리 몸에. 일정하게 혈액이 있는데 우리가 활동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활동하는데 혈액을 다 써버리면 면역세포가 먹을 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로를 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뱃속에서 쫄쫄 굶어요. 그럼 면역세포가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헤리코박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헤리코박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면역세포가 가서 헤리코박터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잠잠할 때, 우리가 충분히 잘 때 면역세포가 뭐 찌꺼기도 없애고 나쁜 균도 없애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주무셔야 되고요.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장이잖아요. 장. 그래서 장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위는 저절로 건강해지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건강해지려면 마음도 변해야지, 잠도 잘 자야 되지, 잘 먹어야 되지, 체액도 충분해야 되지.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원리를 잘 알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헤리코박터 다음으로 저에게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자, 그런데 역류, 무엇이 역류될까요? 원래 우리는요, 입에서 항문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순리대로 입에서 항문까지 내려가게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쭉쭉쭉쭉쭉 내려가게 설계가 돼 있는데 역류를 했다는 거예요, 역류. 자, 무엇이? 위산이 역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강산,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이 바로 강산인데요. 이 강산, 염산은 화상을 줄 정도로, 염산 테러를 일으킬 정도로 pH 2.0이 아주 강산입니다. 그러니 그 위산이 위로, 목으로, 식도로 이렇게 역류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화상이죠, 화상. 여러분들, 역류가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요, 이 역류성 식도염의 해결이요, 제산제거든요. 아, 산이 올라와서 아프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일단 급한 불만 꺼야 되니까 제산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산제를 드시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맞는데요, 제산제만 드신다고 해서 역류되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역류성 식도염이 왜 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차가 가야 뒷차가 가는데 앞차가 막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앞차는 제가 위산편에서 말을 드렸는데요. 바로 담즙과 십이지장이 안 나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산이 굉장히 강산인데 위는 그 중탄산과 뮤신이라는 점액으로 pH 7.0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는 헐지를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십이지장은요, 위처럼 그렇게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중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오면, 위산이 그냥 막 내려오면 십이지장은 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십이지장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허투루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이지장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알칼리성으로 준비가 딱 돼야 유문관략근이 열립니다. 자, 유문관략근이 열리려면 담즙도 알칼리성이고요. 췌장에서 중탄산이 나오고 담즙이 나와줘야 십이지장이 그 알칼리성의 환경이 됩니다. 알칼리성의 환경이 되면 그때 비로소 유문관략근이 열려서 위산이 내려와도 십이지장이 궤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 역류성 식도염은 췌장액이 부족하고 담즙이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췌장액과 담즙이 잘 나와서 십이지장이 잘 준비가 되면 유문관략근이 열리고 위산이 잘 내려오면 위산이 역류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pH를 맞추는 게 이다지도 중요합니다. pH를 맞추는 게 위는 위산으로서 강산이 나와줘야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요. 음식의 소화뿐만이 아니라 나쁜 균도 살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위산은 위산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산의 pH가 잘 맞아줘야 되고 십이지장은 십이지장대로 알칼리성이 돼줘야 또 위산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위는 산성, 십이지장은 알칼리성. 이게 딱 맞춰져야 역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혀서 역류를 하는 거죠. 아니, 하수구가 왜 역류를 해요?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막혀서 못 나가는가, 요거를 봐야지. 역류했다고 해서 역류의 원인인 위산만 차단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성으로 고생하시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게 바로 PPI라는 제산제인데요. PPI는 제가 위산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러니까 위산이 만들어지는 펌프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위산이 만들어지는 펌프를 차단하니까 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위산이 안 나와서 속쓰림은 없으니까 속이 편한데 그 사이에 빨리 이 역류하는 원인을 개선해 놓지 않으면 계속 속쓰림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속쓰림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PPI를 계속 드시게 되겠죠. PPI를 계속 드시게 되면 위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래서 PPI의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약에만 의존하시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 약의 부작용에 노출이 되어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환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 교육이 안 돼 있으셔서 너무 오랫동안 PPI를 드셔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PPI가 산을 차단하다 보니 이거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단기간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 재발을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드시게 될 수밖에 없죠.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산이 우리 몸속에 살균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쁜 균이 위에서 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장에 살아야 될 균이 있고 대장에 살아야 될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산이 이 역할을 못 해주니까 소장 내에서 나쁜 균들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속 쓰린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무엇만 드시기만 하면 이렇게 가스가 차고 막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변비하고 이것도 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 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죠. 나쁜 균이 소장에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장 내에 나쁜 균이 살아버려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게 시달릴 수도 있고요. 위산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산이 있어야만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B12나 미네랄들이 흡수가 안 되니까 골 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 PPI가 심혈관 질환을 가속화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또 이 뇌에서 염증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돼서 기억력이라든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치매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또 PPI가 그 프로톤 펌프를 차단하다 보니 수소하고 칼륨의 이동을 막잖아요. 이런 전해질의 이동을 주관하는 게 이제 신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신장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런 보고도 있고, 또 면역이 약화된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나쁜 균 제균을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PPI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산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PPI가 가장 강력한 거고요. PPI는 위산 자체를 아예 못 나오게 하니까 아주 강력합니다. 그만큼 효과도 좋죠. 그래서 고통에서 빨리 이제 벗어나는데, 제산제의 종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히스타민제. 근데 이 항히스타민제가 위에서도 작용을 해요. 이제 종류는 조금 달라요. 히스타민의 그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한데, 위에도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이 위급 상황에 빠졌을 때 나와요. 위급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하려고 삐뽀삐뽀 119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이 나와서 위산을 확 늘리는 거예요. 자, 언제 늘리겠어요?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었다든가 술을 많이 먹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가 불이 났을 때죠. 위에 불이 나요. 매우면 하시잖아요. 술도 뜨겁잖아요. 이렇게 뜨거우면은 어때요? 익어버리잖아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효소들도 활동을 못하고 그냥 점막이 익어버린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익어버리면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열은 염증이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을 끄기 위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왜? 열을 끌려고 물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면 위산이 물이잖아요. 위산, 염산 많이 나와서 불을 끕니다. 불을 끄니까 어때요? 급한 불을 끄니까 불은 껐지만 히스타민에 이 많이 나오면 피부에 불을 끄면 가려운 거고, 코에 불을 끄면 콧물이 뚝뚝 나오는 것처럼 위에 불을 껐더니 이제는 속이 쓰리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속이 쓰리지 않게 되는 거죠. 대신에 위산은 적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유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불 끄려고 유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가지고 속이 쓰린 거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유산을 조절을 해주니까 속이 쓰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운 거 먹고 항히스타민제 먹고 술 드시고 항히스타민제 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술이나 매운 음식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항히스타민제도 제산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꾸 제산제를 드시게 되면 뭐 프로토펌프 저해제만큼의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카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자꾸 만성적으로 드시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위산을 중화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프로토펌프 저해제나 항히스타민제는 위산 자체를 좀 못 나오게 한다면 이미 나온 위산을 중화해주는 약도 제산제라고 하죠. 그래서 위산을 중화할 것인가, 히스타민을 차단을 해서 위산이 못 나오게 할 것인가, 뭐 프로톤 펌프를 막을 것인가, 이제 여러 기전으로 제산제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속이 아주 많이 쓰리게 되면 이제 중복으로 쓰게 되는 건데 속쓰림의 정도에 따라서 제산제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제산제는 응급약이다. 제산제는 응급약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정말 속쓰림이 심하고 고통이 심할 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119를 부르는 것처럼 써야 되지 제산제만 드시고 있다고 해서 위가 복구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른들이 지금처럼 약이 없었을 때 소다를 드시고 식초를 드시고 소금을 드셨는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다나 식초나 소금을 약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몸의 원리를 알면 어른들이 했던 어른들의 했던 그 지혜로운 행동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화가 된다는 건 입에서 항문까지 쭉쭉쭉쭉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연결이 되려면 관략근이 열려야 되는데 관략근이 열리려면 위의 조건, 십이지장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 위는 유산이 충분히 나와야 되고 십이지장은 중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십이지장과 중탄산이 우리 몸에 소금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물과 이산화탄소는 흔하지만 소금을 먹지 않으면 없다는 거. 소금이 들어오면 위산, 중탄산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문관략근은요, 과산증에서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이 막 쓰린 사람들, 이런 과산증인 사람들도 제산제를 드시면 속이 좀 편안하고 소화가 잘 돼요. 유문관략근이 열려야 음식이 내려가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위산이 많아야 음식이 다 미즙, 음식이 완전히 액상으로 돼야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데 위산이 많이 나와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너무 적게 나와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건 제가 위산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위산의 균형.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고. 자, 공복 시에 위산의 pH는 2지만 음식이 들어가면 pH 4가 되고요. 십이지장은 pH 7에서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알칼리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위와 십이지장의 산알칼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기본이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나려면 담즙산이 잘 나와야겠죠. 담즙산이 약 알칼리성이니까요. 그리고 췌장액도 잘 나와줘야겠죠. 담즙산하고 췌장액이 잘 나오려면 체액이 충분해야겠죠. 담즙산이 잘 나와야 유문관략근이 열리고요. 췌장액이 잘 나와야 유문관략근이 열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담즙산은 간에서 대사를 하고 난 찌꺼기가 나오는 거고요. 췌장액은 췌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산의 신호를 받고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담즙산과
췌장액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율신경의 안정이겠죠.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야, 즉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비로소 소화액이 잘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냐 죽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살아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똘하게 고민이 많다거나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로 혈액이 다 가버리니까 위장으로 갈 혈액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위와 장이 연동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쪼물락 이렇게 하려면 위와 장의 근육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근육은 아주 작은 혈관, 모세혈관으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미세혈관,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소화도 잘 됩니다. 이 골격근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골격근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위장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위 움직여봐! 한번 명령해보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자, 위장을 평활근이라고 하고 이 팔다리를 골격근이라고 하거든요. 위와 장의 평활근이 잘 움직이려면 이 근육에 혈액이 잘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혈관이 너무 작죠. 아주 작아요. 머리카락보다 작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세 혈관들이 잘 순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미세 혈관이 잘 순환을 하려면 림프가 막히면 안 되죠. 림프가 뭐예요? 혈관은 상수도, 우리의 혈액이 잘 세포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혈관이고, 림프는 세포가 이를 다한 찌꺼기를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발달된 관이잖아요. 하수도. 근데 하수도가 막히면 우리 몸은 순환계이기 때문에 이 림프 순환이 정맥 순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정맥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맥 순환은 또 동맥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안 되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림프 순환은 왜 안 되냐? 나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겠죠. 찌꺼기니까 우리 몸속에 찌꺼기가 많으면 찌꺼기를 다 미처 못 걸러주면 림프가 찌꺼기로 꽉 차 있을 때고, 림프 순환이 안 되면 혈액 순환이 안 될 거고, 또 순환의 기본은 물이잖아요. 체액이 또 충분해야 림프 순환이 될 것이고, 이래서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나려면 살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약만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담주산, 췌장액, 체액, 마음, 혈관, 림프 이런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역류성 식도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못 낫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소화가 안 되는가, 제가 또 한 번 강조해 보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근데 저 보세요. 위하고 장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위와 장을 움직이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이게 편안해지면 부교감신경계가 이제 움직여라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나 뭐 여러 가지 위장질환에 대해서 벗어나시려면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것을 스트레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 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 몸에는요, 그 입에서 항문까지 흐르는 소화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루에 9리터가 나와요. 이 9리터. 침에서 1리터, 유액에서 2리터, 쓸개에서 2리터, 췌장에서 1.2리터, 장액 3리터. 요 정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이유가 다 제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흡수가 되고 소량만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에서도 또 다 제흡수가 돼요. 그리고 아주 소량만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근데 이것들의 산 알칼리의 균형, 유액만 산성이고 나머지는 다 알칼리성. 그래서 산성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소화액을 9리터를 만들려면 체액이 충분해야겠죠? 체액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저에게 효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어요. 입에서 항문까지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를 소화 효소라고 하고요. 이 혈액을 소화하는 것을 대사 효소라고 해요. 혈액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세포도 재생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효소 총량이 있어요. 이 효소도 결국은 다 혈액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해서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은요, 대사하는 데는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수록 욕심을 내시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안 드시면 안 되죠.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히 배가 너무 부르지 않게 기분 좋을 만큼만 드셔야 되시는 이유가 효소를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왜 속이 쓰린지. 무조건 제산제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는가? 술을 너무 많이 먹나? 커피도 속이 쓰려요. 커피가 유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를 좀 잘 시키는 이점이 있어서 식후에 커피를 드시는데요. 계속 커피를 드시다 보면 유산이 위 점막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고 속이 쓰리신 분들은 위 점막이 얇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통증 때문에 드시게 되는 소염 진통제 있죠? 소염 진통제도 속을 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진통제 섭취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혹시 진통제가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셔도 위 점막이 얇아져서 속이 쓰리겠죠? 혈액이 부족한 거, 그 혈액 부족은 지나친 저염식과 연결이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떤 균형이 깨졌는가. 이 속쓰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쓰림의 원인이 뭔지 내 생활 습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위만큼 중요한 장, 설사나 변비를 유발하는 이 과민성 대장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